네, 오늘 이 시간은 또 미국과 중국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잠시 후 그러니까 미국 동부 시간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목요일 저녁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비공식 저녁 만찬이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우리 시간으로 오늘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그 과정 이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미국과 그리고 중국 사이의 경제 협력을 증진시키는 행보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났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인도의 모디 총리도 지금 미국을 방문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항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이죠. 이 금요일에 또 미중 정상회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리게 되는데 주요 안건들 어떤 것들이 될까요? 네, 일단 한국경제TV가 많이 발전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생중계하는데 저 UMS 매사추스가 에머스 그쪽에 있는 게 굉장히 지금 아름답거든요.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이 그 밑에 있습니다. 한 2분 미국에서, 거리에 예. 에머스에 그 밑에 있는 2분 거리에 있는데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오늘 거기서 학생들을 위해서 강연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고향 같은 데 봐가지고요. 오랜만에 반가우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 엘렌 의장의 어떤 UMS 에머스에 대해서 강연하는 것. 이제 표현은 그 학교 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UMS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곳이 보스턴에도 있고 에머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UMS 하면 그냥 에머스에 있는 소재하는 그 대학이 보통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엘렌 의장의 발언도 있습니다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 간의 회담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정상회담보다도 그 이전에 기업인 만남과 정말 행보가 빠르더라고요.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사실상 어떻게 세계경제 질서 재편을 이번에 시진핑의 일정상에 엮어가는 행보로 보면 네. 얼만큼 세계경제가 급변하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양국 간에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사이버 해킹의 문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지금처럼 증강현실 시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간 입장 정리하는 문제가 국제기범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해킹 문제와 관련된 양국 간의 협상 조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영토 분쟁이 있죠. 남중국해 인공섬 문제, 네. 이와 관련해서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소유권 문제라든가 국정 문제라든가 또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느냐 문제가 이번에 양국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과 중국 간의 민간천에서는 협상이 지금 잘 진행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기업과 국가 주석 간에 굉장히 되는데요. 정작 국가국 간의 소위 미IT다 해서 쌍무 간의 투자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인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격이 없이 토론될 거로 보이는데요. 민간의 협력 차원에서 국가 간에 이렇게 BIT 협상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이 점은 좀 결과가 아직도 좀 민감한 사항이 많아서 네. 결과가 좀 다소 부정적으로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은 11월 달에 SDR 정례 심의가 있죠. 여기서 그렇죠. 이제 위안화의 SDR 편입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관련돼서도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사항이요. 예. 바로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역시 중국과 미국 간의 입장 조율이 동북아의 안정 평화라든가 또 지금 북한의 어떤 핵과 관련된 민감한 사항을 제지시킬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와 관련돼서도 또 증시와 관련돼서 지정학적 위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이슈들이 논의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정치 또 경제적 현안들이 논의가 되게 되는데 이 중에서 경제 쪽에서도 금융 쪽에 초점을 놓고 보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위안화의 이 IMF, SDR 통화바스켓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오갈지 여부일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인지 소개부터 해주신다면요. 네, SDR 편입 문제는 SDR에 이제 일단 편입되는 것은요. 네. 중심 통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4개 통화가 지금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번에 위안화가 11월 달 정례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 5개 통화로서 명실공히 위안화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에서 커다란 획을 긋는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전 입장 조율은 잘 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요, 되겠습니다. 이 정례 심의는 5년마다 검토하는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0년도에도 중국이 야심차게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추진할 이렇게 준비를 다 할 되고 그랬었다는 당시에 그 IMF 내 최대 의결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통과를 되지 못했던 미국의 의견이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IMF에서 보면 이 IMF도 주식회사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최대 의결권을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결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IMF에서도 재원을 많이 낸 정도에 따라서 의결권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 IMF 내에 최대 그 재원을 낸 사람이 낸 국가가 그 미국이기 때문에 역시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비단 IMF뿐만 아니라 소위 ADB라든가 월드뱅크, 심지어 월드뱅크조차도 2차 세계대전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를 이렇게 골간으로 하고 있는 3대 기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미국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전 조율이 먼저 조율된 상태가 올해 5월 달에 여기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죠. 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는 위안화 편입 문제에 대해서 합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있을 정례 심의에 대해서는 이번에 미국이 반대 입장을 최소한 보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재확인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정상회담의 결과인데 워낙 중요한 이슈니까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최대 이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정말 시진핑 정부 들어서 특히나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IMF의 SDR 통화바스켓에 위안화가 편입이 된다면은 위안화의 가치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격 역시 높아진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편입이 되려면 굉장히 편입이 되려면 중심 통화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규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편입국에 대해서 한 85% 찬성이 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럼 85% 찬성이면 대부분 다 기존의 이렇게 중심 통화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다 찬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번 4개의 국가의 통화에 지금 기존 통화를 갖고 있는 이런 국가의 입장을 좀 지금까지 정리해드리면 일단 일본은 뭐든지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감하면 미국도 눈치 보고 중국도 눈치 보고 해서 마지막까지는 보통 이렇게 의사결정을 잘 안 하는 게 일본의 태도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제 지금 일본 내에서 상당히 공경을 처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보면 대내적으로 보면 그래서 유화적인 제스처에서 동맹국의 입장을 좀 많이 견제하지 않겠느냐 해서 미국의 입장이 결국 중요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 보면 편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다면 엔화도 이렇게 일본도 찬성하지 않겠냐 생각하고요. 독일과 영국은 찬성을 합니다. 이미 위안화 이렇게 허브축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대체로 보면 이번에 위안화가 편입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지금 하인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위안화 편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자막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위상 확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 침체의 문제를 글로벌 쪽을 축해서 사실 제2의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측면, 이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측면은 지금 미국과 버금될 수 있는 정도로 수출 규모라든가 외환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GDP의 구매력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거의 미국을 제친 상태고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일본을 제쳐서 2위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제 위상을 좀 확보해야 글로벌 사회에서 중국이 명실공히 세계의 중심국으로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적인 측면에서 어떤 균형을 갖고자 하는 측면에서 SDR 편입 문제에 야심차게 준비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보통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떤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대체로 보면 독일과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찬성을 하는 쪽이고 그 다음에 위안화 국제화 허브 구축에 대해서는 가장 또 압도적으로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태도였는데요.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본도 좀 결국은 합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대체로 보면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안화와 관련해서 또 시장을 뒤흔들었던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위안화의 평가 절하 문제였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또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하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평가 절하를 급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 중국이 외교 전략이 우리보다도 그좀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고도적이고 압도적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예. 굉장히 주도 면밀을 한다. 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협상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은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SDR 편입 문제지만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안화의 그 추가 절하가 되면 미국 입장도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강세에 대해서 이렇게 편치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오늘 UMS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할 때도 물가 문제에 대해서 저 아까 이제 얘기 나오는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를 어떻게 목표치를 정할 것이냐 하면 거시경제학에서 보면 뭐 이렇게 피셔 이퀘이션 방식이라든가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수정된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지금의 당신이 갖고 있는 옵티멀 컨트롤 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FRB 발표 자료에는 아마 김영표가 가지고 김 누구죠? 김유익 전문가. 네. 그 친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는 대체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물가 목표치는 피셔 이퀘이션 방식에서 옵티멀 컨트롤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당신의 입장을 정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강세가 되면 미국 경제 입장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9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당연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추가 금리 되면 달러 강세가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적으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앨런 의장은 달러 강세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좀 이렇게 일관된 입장으로 이렇게 우려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달러 강세에서 가장 우려하는 국가가 어디냐 하면 중국이거든요. 왜냐? 무역 적자 문제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위안화 평가절에서 미국이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는 사실 지금 상태에서 더 큰 이렇게 위안화 평가절에 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되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더 확대돼서 전체적으로 무역 적자가 확대될 경우에는요. 사실 페드 입장에서도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또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는 대선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의 지금 2년임 걸려서 다음이 안 나왔을 때는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도 미국의 대통령 히스토리에서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려면 무역 적자라든가 재정 적자 문제에서 어느 정도 줄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명예와도 직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위안화의 추가 평가 절하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정상에 다 맞서서 그렇죠.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수출 부양을 위해선 추가적인 위안화 평가 절하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입장은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의 어떤 중국의 고도한 전략을 이렇게 포함해서 상대방에 건드리지 않으려는 이런 협상에서 아주 고도의 수법을 단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자체적으로도 지금 AI 뱅크라든가 내지는 위안화 국제 문제라든가 그리고 SDR 편입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 이상으로 더 중요한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대폭적으로 평가를 할 때는 중국 시진핑이 야심차게 준비하는 이런 국제화 과제 문제에서 포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내부적인 필요성, 그다음에 상대방의 어떤 건드리지 않는다의 필요성 이런 측면인데 위안화의 추가 절하는 현실적으로 단행하기가 좀 쉽지만은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먼저 손을 내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평가 그렇습니다. 절하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절하를 계속할 근거가 없다. 특히나 수출을 또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출 부양을 위해서 평가 절하를 또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점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미국에도 정말 여러 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진핑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교황도 방문 중이고 또 네, 그렇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도 방문 중이라고요. 예, 경제적 측면에서는 아마 국내 투자가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상 이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 대체 투자로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인도. 맞아요. 지금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미국의 금리 인상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항상 말씀드리는
너무 그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전 개인적으로 방송 신화를 하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가져가야 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요.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제 시장에서는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는 기정사실화되면서 대체적인 투자를 좀 생각하는 측면에서 투자 기회를 보는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의 관심이라든가 시장 참여의 관심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 더 관심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방송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 문제에서 언급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개인적입니다. 국제금리 시장에 30년 가장 많이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면 그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더더구나 지금 시장 참여자들 보면 전부 이렇게 다른 쪽에 관심이 돼 있다. 그건 기정사실화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람이 누구냐? 니앤드란 모디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뛰고 있습니다. 네, 모디노믹스. 네, 1년 동안에 세계 정상 중에서 가장 바쁘게 뛰는 사람이 누구냐? 니앤드란 모디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네. 바쁘게 뛸 만한 여건이 돼 있죠.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니앤드라 모디의 경제정책에서 보면 구자라트의 성장 모델인데요. 바쁘게 뛸 수밖에 없죠. 작은 정부, 창의력 고치, 자 인프라 확충, 해외 고용 동반, 유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메이크 인 인디아, 메이드 인 인디아인데요. 작가가 좀 고친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보는지.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 메이드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갖고 있는 내용들을 전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미국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 USA 정책이고 여기도 거기에 따서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이 제조업 FR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이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이것이 지금 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을 제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분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있을 때 네. 지금 24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고 있죠. 근데 아주 경쟁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지금 사실상 국제사회에서는 더 큰 관심을 몰고 있다. 지금 교황, 그 다음에 시진핑 국가주석, 니현드라 모디,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유엔 청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대목의 지금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정말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나라가 물론 중국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인도가 더 클 것 같아요. 인도의 투자 수익률이 그만큼 지난 1년 동안 좀 컸기 때문일 텐데 인도의 성장률 어느 정도인지 모디노믹스가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G2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각이고요. 그게 10월이 가든 12월이 가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연히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 정리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주춤하니까 자 돈들이 있으신데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인도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의 빅마켓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몰려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왜 인도가 지금 상태에서 주목받을까 했을 때는 자 올해 내년에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모든 예측 기관에 보면 중국을 제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IMF가 비교적 정확한 예측을 하는 IMF 보면 인도의 성장률을 올해 한 7%대를 보고 내년에도 조금 더 올라서 7%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대체로 한 6%, 내년에는 6.5% 떨어지기 때문에 중국을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시장 참여라든가 투자자들도 전부 그쪽으로 몰려가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에 니앤드라 모디가 미국에 방문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는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에 투자 유치하는 기업들이 국내 증시 전문가로부터 뭐냐 하면 유망 종목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앤드라 모디라든가 시진핑이 어떤 기업을 미국 기업에서 유치할까 확답을 받아낼까 하는 것이 지금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이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중국과 인도와의 경쟁도 심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진핑 국가주석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광폭 행보를 지금 미국에서 보이고 있고 특히나 개방을 더욱더 가속화하겠다. 개방 없는 진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기업 유치에 상당히 적극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와의 경쟁 어떻게 보세요? 광폭이라는 말 굉장히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광폭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막을 보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네. 그다음에 니앤드라 모디의
인도 총리가 어떤 기업인들을 만날까 하는 이것을 자막을 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워낙 네. 많은 이렇게 기업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양 PD께서 아마 이렇게 그 CG를 보여주셨는데요. 일단은 기업인을 만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절대절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는 산업고도 측면에서 보면 자 미국 기업의 첨단 기업이 절실한 상황이고요. 양국 간의 뭐 영토 분쟁이라든가 주도권 분쟁 여부와 관계없이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메이드 인 인디아 해서 미국 기업을 절대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은 인도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주장하는데 내부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죠. 정치적으로 보면 내류 관리 체제, 그 다음에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간단한 미술, 그리고 신분적인 이제 카스 제도 해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개혁이라는 것을 샥 세르프 방식, 충격요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도보다도 월등히 높은 미국 기업을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을 만나느냐 하면 애플 전부 CEO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가주석이 만나는데 다른 사람이 올 수가 없죠. 그러겠죠. 전부 CEO들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보잉, 아마존 이외에도 많습니다. 네. 근데 미국의 대표 기업들이죠. 그다음에 모드 같은 경우는 애플과 페이스북, IBM, 포드, 펩시인데요. 사실 선점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먼저 컨택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컨택에 따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만나시는 분들이 만나는 CEO 분들이 좀 경쟁으로 볼 때에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더 이렇게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게 시진핑, 니엔드라 모디가 이렇게 그 CEO들을 만날 때 인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보다도 IT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더 잠재성이 높다. 맞아요. 또 예. 인도가 인력들이 IT 인력들이 미국 입장에서도 이렇게 인호드 측면에서 네, 사실 많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더 많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뒤늦게 컨택이 됐지만 사실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라든가 IBM 이런 쪽에 이렇게 탁 보면은 굉장히 IT와 관련된 이런 네. 업종들의 CEO들과 집중적으로 만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측면에서 양국 간의 주도 결정을 하는 것은 과거에 그 브릭스라든가 한 몸체를 타는 이런 입장보다도 지금은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도 굉장히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것이다. 모인 입장에서 주도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IT와 같은 주도권 문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경우에 따라서는 갈등도 심해질 것이다. 주도권을 놓고 네. 이 갈등이라는 게 좋은 측면으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측면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아주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보는 신뢰를 위해서 굉장히 미국 내에서 아주 혈투를 벌여지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시진핑 국가주석과 그리고 모디 인도총리의 미국 방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